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항소를 위해 공탁해야 하는 4억 5,400만 달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의 변호사들이 오늘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혔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오늘 서울에서 개막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참석이 대변하듯 미국 정부가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식품 대기업 타이슨 푸드가 보이콧 운동에 직면해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이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달 초 만난 것에 대해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 자리에서 선거자금 기부에 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공장의 노동자들이 전미 자동차 노조 가입을 위해 투표에 나섭니다. 한미 우호협회는 지난 15일 저녁 애틀랜타 인근에서 하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자 영웅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성김 전 주한대사가 올해의 이민자 영웅상을 받았습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남부협의회가 지난주 토요일 주최한 제19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프라미스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윤혜나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테네시주 내시빌 지역 차세대 한인 인재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으로 만들어진 내시빌 한인 장학재단이 2024년 첫 장학생 모집에 나섰습니다. 재단 측은 총 3명을 선발해 각 2,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 프라임 비디오가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리얼리티 게임 쇼를 제작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에서 교훈을 배웠다면서 만약에 두 번째 대선에 성공하게 되면 터보 모드로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항소를 위해 공탁해야 하는 4억 5,400만 달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의 변호사들이 오늘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액 대신 1억 달러의 항소 보증금을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아서 앵고론 판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 중개업체 4곳을 통해 보증회사 30곳과 접촉하고 세계 최대 보험사 중 한 곳과 오랜 시간을 협의했지만 결국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트럼프 측 변호인들의 설명입니다. C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또한 채권 발행인들이 종종 판결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5억 5,700만 달러가 넘는 담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서류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들 발행인들은 또한 연간 2%의 채권 프리미엄을 2년 선 지급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서는 피고가 1,800만 달러 이상을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썼습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판결 전액에 대한 공탁금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연방국무부는 오늘 서울에서 개막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참석이 대변하듯 미국 정부가 중요한 강조점을 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주목이 크지 않고 의미 자체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이 참석해 연설할 정도로 미국 정부가 큰 의미를 두고 있는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무엇보다 개최국인 한국에 감사한다면서 한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참가국들에게도 이는 공동의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전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결합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앞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더욱더 복원력 있는 정보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핵심 안보 이익이자 시급한 외교적 우선순위라면서 권위주의 세력 등에 의한 허위정보 전파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또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과 긴밀한 상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국적 식품 대기업 타이슨 푸드가 보이콧 운동에 직면해 있다고 뉴스위크가 지난 15일 보도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타이슨 푸드의 아이오와주 페리 소재 돼지고기 공장이 영구적으로 폐쇄되면서 1,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타이슨 푸드가 난민을 위한 텐트 파트너십과 협약을 맺고 2022년에 2,500명의 난민을 고용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보이콧 운동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블룸버그는 타이슨 푸드가 미국에 도착하는 4만 2천 명의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블룸버그의 이 보도가 잘못된 정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웹사이트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타이슨 푸드는 성명에서 최근 언론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이 보도돼 기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며 타이슨 푸드는 불법 이민에 강력히 반대하며 고용주가 불법 고용에 맞서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이 베리파이 프로그램과 정부와 고용주 간의 상호 합의 프로그램인 이미지 등에 참여하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슨의 대변인은 아이오와주 페리 공장 폐쇄와 텐트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공장 폐쇄는 신중한 고려 끝에 수익성이 낮은 공장을 영구 폐쇄한다고 발표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타이슨 푸드는 2023년에 6개의 닭고기 가공시설이 영구적으로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쇠고기 공장 2곳을 폐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한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아칸소, 버지니아, 인디애나, 미주리의 타이슨 공장도 앞으로 몇 달 안에 폐쇄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이달 초 만남에 대해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 자리에서 선거자금 기부에 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유튜브 채널로 공개된 CNN 전 앵커 돈 레몬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친구 집에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들렀다며 그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도 특별하고 새로운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이나 기부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머스크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시사하고 어느 후보에게도 돈을 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레몬은 지난 8일 머스크와의 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몇 시간 만에 X에서 프로그램 진행 계약을 돌연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습니다. X 소유주인 머스크는 당시 레몬과의 계약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이 쇼의 접근 방식이 기본적으로 소셜미디어상의 CNN에 불과하다면서 CNN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X에 썼습니다. 폭스바겐 공장의 노동자들이 전미자동차 노조 가입을 위해 투표에 나섭니다. 전미자동차 노조는 오늘 폭스바겐 테네시주 공장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미자동차 노조는 성명에서 압도적 다수의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100일 만에 노조 가입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테네시주 차타누가 공장은 독일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가동하는 유일한 제조 공장으로 직원 수는 약 4,000명입니다. 또 테네시주 공장 노동자들은 앞서 지난 2019년에도 노조 가입을 시도했지만 투표 결과 가입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전례 없는 미국 자동차 대형 3사 동시 파업 끝에 4년간 임금 25%를 인상하는 임금 협상안을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노조는 파업 승리의 여세를 몰아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등 외국계 제조사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내과, 신화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한미우호협회는 지난 15일 저녁 애틀란타 인근 샌디스프링스 소재 웨스틴 호텔에서 하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자 영웅상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성킴 전 주한대사가 올해 이민자 영웅상을 받았고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대학 교수가 평생 업적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우호협회는 지난 15일 저녁 애틀란타 인근 샌디스프링스 소재 웨스틴 호텔에서 하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자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네이슨 딜 전 조지아 주지사, 앤드류 영 전 유엔 대사, 서상표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 미오 마에다 주 애틀란타 일본 총영사, 리치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 조 페레로 조지아 주 방위군 부관 참모, 레리 앨리스 전 육군대장, 프랭크 블레이크 전 델타 항공 이사장, 마이클 렛 조지아주 상원의원, 노먼 보드 한국전 참전용사회 레이먼 데이비스 챕터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네이슨 딜 전 주지사는 자신이 재임 기간 8년 동안 매년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히고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렸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후세들에게 그 전쟁을 잊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더 많은 교환 프로그램을 장려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이웃과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잘 이해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영 전 유엔 대사는 한국과의 개인적인 인연들을 소개하면서 명성교회를 방문했던 추억과 그 교회가 이디오피아의 병원과 의과대학을 설립해 준 일을 언급하고 솔직히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매우 좋다는 것이라며 감사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김 미주 한인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2024년 이민자 영웅상은 전 주한대사를 역임한 성킴 현대자동차 자문에게 수여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검사 시절을 거쳐 국무부에 입성한 이후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냈고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및 육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선건 회장은 그가 세운 공로는 미국 외교 역사에 오랫동안 남아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며 그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외교관 및 공직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넣어주었고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사에게 수여된 상금 2만 5천 달러는 수상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전통에 따라 뉴욕의 저소득층 가정에 소외된 아시안 이민자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Apex for Youth, 펜실베니아 대학, 로열라 로스쿨 등에 전달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수상 소감에서 미국이 좋은 나라라는 점을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는 1973년 미국에 왔을 당시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3개국에서 위대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지냈다며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나보다 먼저 이 땅에 와 희생한 조상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미국과 한국의 유대 관계는 매우 독특하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온 우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평생 업적상은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대학 교수에게 수여됐습니다. 장 교수는 LA 폭동을 연구하고 캘리포니아 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미주 한인 역사에서 장 교수의 연구 업적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장 교수는 이날 수상 소감에서 미국 공립학교 교육을 통해 미국 학생들에게 아시안 이민사를 가르치고 한인 차세대의 길을 넓히자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이민자 영웅상은 한인 이민자로서 미국의 발전에 공헌하고 재미 동포 사회의 위상을 높인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 상은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민족이라는 점을 홍보함으로써 차세대 한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주류 사회의 한인 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시상식에 앞서 조지아주 상원의 한국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렛 주 상원의원은 한미우호협의회 설립 28주년을 축하하는 상원 결의안을 박성근 회장과 블레이크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박성근 회장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좋은 이웃 되기 운동은 캔자스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소피아 리 학생이 그린 참전용사 그림을 노먼 보드 한국전 참전용사 회장에게 기증하고 5천 달러를 장학금으로 수여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남부협의회가 지난주 토요일 주최한 제19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프라미스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윤혜나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윤 양은 새로운 생각과 꿈을 꿀 수 있게 만드는 게임 테라피, 힐링 게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도 게임에서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밝힌 윤 양은 힘든 일을 겪는 친구를 언급하면서 친구들과 만나 잠시 힘든 일을 잊을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양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과학기술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코딩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는 7개 지역 한국학교에서 총 12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각자 자신의 꿈을 조리 있게 발표하는 경연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의사, 변호사, 가수, 선생님, 작가 등 다양한 꿈을 갖게 된 이유와 미래 소망을 발표했는데 특히 멕시코 출신의 한인 후세로 한국어를 공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김호세 군은 평화를 전하는 다국어 통역사를 꿈꾼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습니다. 내슈빌 지역 차세대 한인 인재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으로 만들어진 내슈빌 한인장학재단이 2024년 첫 장학생 모집에 나섭니다. 재단은 총 3명을 선발해 각 2,000달러씩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2024년 가을 학기에 4년제 대학 진학이 확실시되는 학생으로 테네시주에 거주하고 내슈빌 지역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한국계이거나 한국에서 입양된 동포 학생, 또 한국인 유학생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학생 선발은 학계의 한인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고등학교 GPA, 고등학교 학업 외 활동 및 자원봉사 또는 일자리 경험, 자기소개와 장학금 신청 이유를 밝히는 에세이, 장래 희망과 계획을 밝히는 에세이, 한국어 수업 성취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신청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자신의 성적 증명서, 각종 활동 증명서, 에세이 2편, 한국어 수업이나 시험 결과 증명 자료 등을 이메일로 오는 4월 15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5월 5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되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5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프라임 비디오가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리얼리티 게임쇼를 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스터 비스트가 제작하는 비스트 게임스를 시리즈로 방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존 미스터 비스트의 유튜브 쇼 포맷을 기반으로 1000명의 참가자가 $500만 놓고 경쟁하는 리얼리티 쇼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쇼는 TV와 스트리밍 플랫폼 역사상 단일 상금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내 목표는 최고의 쇼를 제작해 유튜버와 크리에이터가 다른 플랫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아마존은 내게 필요한 창작 통제권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본떠 456명의 참가자가 $456만 상금을 놓고 경쟁하는 리얼리티쇼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를 제작해 지난해 11월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 역시 2021년 오징어 게임 속 게임을 실제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으며 이 영상은 현재까지 약 5억 8,87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신화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요, 지난주 토요일에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임기와 비슷하겠지만 이번에는 터보 모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 트럼프 존슨 하원 의장, 아주 딱 언론들이 그렇게 낙인 찍어서 보도를 하고 있죠. 뉴요커라는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에서 진보적인 관료들이 그에 반대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 많은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관료주의자들, 우리가 뷰로크래트라고 부르는 이 관료주의자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책을 제대로 자기 의지대로 좀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건 과거에 이미 다 보았던 일들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부터 하원 의원 임기를 시작한 존슨 의장은 의회에서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친트럼프 공화당 지도자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 정부 첫 2년간 우리가 성취한 것은 놀랍다. 이제 이게 자화자찬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일을 했던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 있고요.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업무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그렇게 건 거죠. 백악관도 공화당이 차지하고 상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에 업무 우선순위가 어떻게 주어지겠느냐, 무엇부터 추진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법 이주민 단속, 국경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민법 바로잡겠다는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그렇죠? 그리고 감세, 국민들한테는 감세해 준다는 거고요.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확대, 에너지 독립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규제 대폭 철폐.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다 철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의 규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정부 기관들이 이 인허가권 같은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이 생겼다라는 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뷰로크래츠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딥스테이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결국은 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관료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가 인허가권을 자꾸 더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져가지고 그 권력을 막 휘두르는, 그리고 그 권력과 관련되어져서 서로가 결탁하고 타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인허가해주고 하는 이런 식의 정부 규제나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 세금을 안 거둘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야 국민들 생활이 나아지는 것처럼 정부가 규제하는 것도 최소화해야, 그래야 기업들이 더 일하기 좋아지고 국민들 생활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면 이 정부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경 장벽에 대해서요, 우리는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벽을 건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정책 때문이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은 트럼프가 좋은 정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트럼프가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성인군자여가지고 지지한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슨 의장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요, 바이든 정부는 법무부를 무기화하고 정치화했다. 검찰은 트럼프가 다시 출마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트럼프를 겨냥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법무부의 사법 구조의 이중구조다, 이중잣대다, 이런 이제 비판을 계속 해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비판한 것이 아니라요, 정치적인 음해, 이것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기밀문서 가져갔다고 어느 누구도 기소당한 적이 없는데 왜 트럼프만 유독 기소를 당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다 지나가 버렸는데 왜 굳이 전직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는 전통이 있었던 이 미국이 왜 200년 넘는 전통을 깨트리고 전직 대통령을 형사기소하고 민사소송 걸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공화당에서 지금 이미 대선 후보 주자로 낙점이 되어져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벌금을 때려놓고 4억 5,400만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벌금을 때려놓고, 그리고 그 벌금을 좀 유예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딱 기각해버리고, 벌금 다 내지 않으면 네가 살고 있는 빌딩 압수해버릴 거야 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정치적인 해코지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은 이 바이든의 정치 공세가 좀 지나치다, 도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언론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요즘 MBC라든가 뭐 CNN이라든가 그동안 좌편향 언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언론들도 은근슬쩍 트럼프 이야기를 또 풀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지금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법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리고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게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옥중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다른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죠. 지금 당장 선거 자금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돈이 아주 없다라기보다는 당장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현금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금화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여러 곳에서 다들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지금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하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5일. 만약에 그때까지 벌금을 다 완납을 안 하면 그러면 지금 압수에 들어가겠다. 강제 징수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제 뉴욕에 있는 40번가에 있는 트럼프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매일 그걸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트럼프 빌딩 같은 거 다 압수해버리겠다, 차압해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으로 저희는 이제 들려집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바이든을 상대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선거 캠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저희가 봅니다.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엄청난 자금을 지금 풀어서요.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죠. 트럼프를 지금 네거티브하는 그런 광고들 엄청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KKK라든가 아니면 이제 루돌프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 나치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트럼프와 동일시하는 미국 국민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다라는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어쨌든 간에 언론에서 매일 그렇게 떠들어대고 광고에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거든요. 확인을 좀 해보고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백인 우월주의자라면 그러면은 트럼프를 위한 라티노 그룹은 왜 있고 트럼프를 위한 흑인 그룹은 왜 있고 그 왜 있는 겁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짧게 잘라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광고를 요즘 돌리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 말을 했을 당시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엉뚱한 걸 가져다가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명을 냈죠. 그러니까 뭐 블러드베스라는 표현 쓴 건 이제 피 목욕을 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는 사실은 자동차 업계와 관련해서 외국 자동차들이 자꾸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아주 폭망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었지 그것이 인종적으로 쓰였던 것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오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1월 6일 사태가 있었을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은 평화적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목소리를 높여라. 평화적인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프라이드 보이스한테 물러서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리는 말이었지 그런 말을 한 거로 보니까 트럼프는 그들의 수장이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용도로 이 말이 쓰여서는 곤란한 겁니다. 트럼프가 그들의 수장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면 프라이드 보이스가 멈추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그 어떤 주에서는 주 공무원이 이 1월 6일 사태에 관여했다가 공직에서 해임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항소해가지고 연방대법원에 항소심을 올렸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가 나온 것을 놓고 언론들이 어떤 방향으로 보도를 하느냐 하면은요, 트럼프도 유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선동한 혐의 혹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을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뭐냐 하면은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은요, 내란 선동에 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의 면책권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무 수행을 했던 부분을 갖다가 퇴임 후에 잘못했다라고 불법이라고 잡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온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놓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대통령직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입니다. 대통령직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트럼프 측 변호인단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마냥 불리하게 지금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선거 자금이 너무나 쪼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의 흐름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트럼프 전 선거 캠프 측이 과연 이 선거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 신념들을 잃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